이혼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선 절대 못 살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했고 배웠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인생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거니까요. 우린 속도가 달라. 도연이 그 말을 꺼냈을 때 유진은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 버텨온 벽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쾅 하는 굉음도 없이 그냥 스르르 먼지조차 잃지 않는 방식으로. 속도라니. 유진은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려봤다. 속도. 15년의 결혼을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낸 시간을 도연은 그 한 단어로 요약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불편한 감정을 논리로 덮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에 이름표를 붙여 서랍 안에 넣어버리는 사람. 투자 PT 자료를 만들 때처럼 모든 변수를 수치로 환산하고 리스크를 항목으로 나누고 결론은 언제나 한 줄로. 우리의 결혼도 결국 그 서랍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속도의 차이. 그게 오늘의 결론이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미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다. 도연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유진은 그 봉투가 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전부터. 창밖으로 늦가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비어있는 할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할인은 오늘 학교에 갔다. 유진이 일부러 그렇게 맞춰뒀다. 속도가 달라. 유진은 그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다. 결혼 15년 동안 그녀는 도연의 해외 발령을 따라 3번 이사를 했다. 첫 번째는 싱가포르였다. 할인이 겨우 3살이었고 유진은 낯선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소아과를 혼자 찾아다녔다. 할인이 열이 올라 울던 새벽, 도연은 클라이언트 접대 자리에 있었다. 유진은 번역기 앱을 켜고 손짓 발짓으로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할인을 안고 유진은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두 번째는 상하이였다. 할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다. 유진은 아이를 국제학교에 적응시키면서 동시에 도연의 현지법인 설립 서류를 챙겼다. 도장 받을 곳이 12군데였다. 도연은 서류 목록을 메일로 보내주고 다시 출장을 떠났다. 유진은 한 군데씩 찾아다녔다. 중국어를 못했지만 어떻게든 해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바로 도연이었다. 세 번째는 다시 서울이었다. 돌아온 날 도연은 저녁에 미팅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다. 유진은 박스더미 사이에서 할인을 재웠다. 풀지 못한 박스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유진은 그 사이 바닥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몇 년 전 일인지도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은 느린 게 아니었다. 그냥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도연의 눈에는.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스스로도 의아했다. 울 줄 알았다.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들고 있던 머그컵을 집어 던지거나. 하지만 목구멍에서 나온 건 그냥 낮고 평평한 물음이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도연은 시선을 피했다. 그는 원래 불편한 순간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투자자 앞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눈빛이 아내 앞에서는 항상 어딘가 먼 곳을 향했다. 그게 유진을 오랫동안 외롭게 만들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 그 감각에 익숙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신은 안정이 중요하고 난 도전이 중요해. 우린 방향이 다른 사람이야. 방향. 유진은 그 단어에서 멈췄다. 방향이 달랐던 게 아니었다. 도연은 처음부터 자신만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유진은 그 옆에서 속도를 맞추려 평생 뛰어왔을 뿐이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챙기면서 명절을 보내면서 그게 방향의 차이처럼 보였던 건 유진이 너무 오래 그의 지도를 자신의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도전. 유진이 조용히 그 단어를 되받았다. 그 도전 자금 중 일부가 내 퇴직금이었던 건 기억해? 도연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다. 4년 전이었다. 도연이 두 번째 창업을 준비하던 시기. 첫 번째 회사는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조용히 접었고 도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왔다. 이번엔 다르다고 했다. 시장이 열렸고 타이밍이 맞고 파트너도 검증된 사람이라고.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유진에게 처음으로 직접 부탁했다. 유진은 망설였다.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다. 할인의 교육비, 전세 보증금, 부모님 용돈, 노후 준비. 어디 하나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도연은 말했다. 이번엔 확실한 그림이 있어. 6개월이면 돼. 유진은 결국 동의했다. 도연을 믿어서가 아니었다. 정확히는 도연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건 사랑이기도 했고 두려움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냥 습관이었는지도 몰랐다. 도연의 실패를 막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돈은 2년 만에 사라졌다. 도연은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일어서면 되지라고 했다. 유진이 손실에 대해 따지자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어라고 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유진은 그날 밤 혼자 욕실에서 오래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할인이 눈치채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도연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차렸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다. 그건 투자였잖아. 도연이 낮게 말했다. 방어적인 목소리였다. 투자는 실패할 수도 있어. 그건 당신도 알고 동의한 거야. 맞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 투자가 실패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이라도 했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도연의 얼굴에는 익숙한 표정이 있었다.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턱을 살짝 드는 표정.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할 때 눈빛이 살짝 차가워지는 방식. 유진은 그 표정을 수백 번 봐왔다. 처음에는 그게 도연의 강함이라고 생각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중에야 알았다. 그건 강함이 아니라 회피였다. 담보 얘기도 해야 해? 유진이 말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작년 가을이었다. 유진이 아무 생각 없이 우편함을 열었다가 은행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발견했다. 공동명의 아파트 근저당 설정동의 관련 서류였다. 유진이 서명한 적 없는 서류에 유진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유진은 손이 떨렸다. 도연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회의 중이었다. 문자로 물었다. 답장은 2시간 뒤에 왔다. 은행에서 요구해서 별 문제 없어? 나중에 설명할게. 유진은 그날 저녁을 기다렸다. 도연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이게 뭐야? 내가 서명한 적 없어. 은행에서 요구해서
자산구조상 필요한 절차야. 내 동의 없이 내 명의가 들어간 서류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거야? 당신이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알아서. 어차피 문제 없는 건데. 어차피 문제 없으면 왜 먼저 말 안 했어?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이 흥분할수록 그는 더 차가워졌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숫자를 보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보이잖아. 감정적으로. 그 말이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자신의 재산에 자신의 동의 없이 담보가 설정되는 것에 화를 내는 게 감정적인 거라면 도연이 말하는 합리는 애초에 유진의 자리를 포함하지 않는 구조였다. 결국 근저당은 설정되지 않았다. 유진이 끝까지 버텼다. 도연은 며칠을 냉랭하게 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소로 돌아왔다. 유진도 평소로 돌아갔다. 그렇게 봉합됐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유진은 무언가가 끊어졌다는 걸 느꼈다. 실한올이 남아있던 게 그날 완전히 끊어졌다. 소리도 없이 윤지한 씨, 유진이 이름을 꺼냈다. 처음으로 도연의 어깨가 굳었다. 부정하려고? 아니, 짧은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다. 도연은 부정하지 않았고 유진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굳이 확인을 받아야 할 만큼 자신을 낮추고 싶지 않았다. 처음 그 이름을 들은 건 2년 전이었다. 도연이 새 팀을 꾸리면서 데려온 기획팀장. 유진은 회사 행사에 한 번 따라갔다가 그 사람을 봤다. 밝고 빠르고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유독 반짝였다. 그때는 그냥 업무적으로 존경하는 눈빛이라고 생각했다. 이후로 도연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다. 주말에도 미팅이 생겼다. 유진이 어디냐고 물으면 도연은 항상 답했다. 짧게, 명확하게, 의심받을 만한 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도연은 원래 설명이 짧은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행동에 논리가 있을 때는 꼭 그 논리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설명을 안 했다. 유진은 알면서 모른 척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다. 아는 순간 선택해야 하니까. 그 선택이 두려웠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할인이라는 아이가, 쌓아온 것들이. 하지만 결국 알게 됐다. 도연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린 새벽이었다. 도연은 자고 있었고 유진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을 봤다. 윤지한. 메시지 내용은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이름 석자만으로 충분했다. 유진은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은 더 큰 무대에 있어야 한다고 했겠지.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약해지더라. 특히 집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온 사람일수록. 유진은 웃지 않았다. 비웃음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 생각해온 것을 꺼내놓는 목소리였다. 담담하고 조금 피곤한. 나는 당신한테 현실을 말했어. 담보 얘기도, 퇴직금 얘기도, 연체 얘기도.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겠지. 당신 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처럼 느껴졌겠지.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근데 도연아.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오래간만이었다. 오래전에는 그 이름을 자주 불렀는데 언제부터 안 부르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당신 편이었어. 가능성만 말해주는 사람이 당신 편인 게 아니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도 더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말들은 1년 전에, 2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었다. 지금 이 말들은 도연을 붙잡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은 제대로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유진이 서류를 펼쳤고 도연이 먼저 도장을 찍었고 유진이 그 다음에 찍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에 남았다. 도연은 잠깐 유진을 바라봤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다. 시선을 거뒀다. 유진도 기다리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유진은 그 말을 기다렸던 건지 아닌지도 이제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늦가을 저녁이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신호에 걸려 멈춰선 순간 유진은 핸들 위에 이마를 댔다. 눈을 감았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몸이 무거웠다. 15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눌렀다.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싱가포르 새벽이었다. 열이 오른 할인을 안고 혼자 택시를 타던 그 밤. 유진은 그때 겁이 났지만 울지 않았다. 아이가 눈치챌까봐.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울면 안 됐다. 내일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유진은 밥을 차려야 했다. 평소처럼. 신호가 바뀌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이건 배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배신은 한순간의 사건이다. 뜨겁고 극적이고 끝이 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도연은 처음부터 자기 중심으로만 설계했다. 가정도 미래도 관계도. 유진은 그 설계 안에서 빈칸을 채우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묵묵히 소리 없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빈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자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됐다. 화가 나지 않는 건 그래서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 알고 있음이 가장 슬픈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만이 가슴 한켠에 오래 걸렸다. 할인은 이 구조를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엄마가 왜 짐을 3번이나 쌌는지, 왜 아빠 서류를 혼자 챙겼는지, 왜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탔는지, 그리고 왜 결국 혼자가 됐는지 이해하지 않아도 됐다. 다만 같은 구조 안에 서지 않았으면 했다. 자신의 자리가 설계도 안에 빈칸이 되는 삶. 그 삶을 할인은 살지 않았으면 했다. 유진은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도로는 비어 있었고 앞은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가로등이 하나씩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그 불빛을 따라 차를 몰았다. 멀리서 할인의 학교가 보였다. 유진은 깜빡이를 켰다. 도연은 스스로를 실패한 적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정확히는 실패를 실패로 인정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 회사가 접혔을 때도 그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했다. 투자 유치가 무산됐을 때도 파트너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유진의 퇴직금이 사라졌을 때도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원인은 항상 외부에 있었다. 시장이 나빴고 파트너가 나빴고 타이밍이 나빴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다. 그래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게 도연의 방식이었고 그는 오랫동안 그 방식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믿었다. 도연이 처음 창업한 건 32살이었다. 주변에서 말렸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나오냐고, 지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고.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월급쟁이로 살다가 남의 성공을 구경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부모님은 반대했고 친구들은 걱정했고 유진만 말리지 않았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이 도연에게는 허락처럼 들렸다. 아니, 허락을 넘어서 믿음처럼 들렸다. 그때 도연은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구나. 첫 번째 회사는 3년 만에 접었다. 시장이 예상보다 느리게 열렸고 투자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던 날, 도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밤새 소주를 마셨다. 미안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밤이었다. 새벽에 집에 들어오니 유진이 깨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시 일어섰다. 유진이 차려준 밥을 먹고 넥타이를 메고 나갔다. 그때의 유진을 도연은 오래 기억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도연은 그 차이를 오래 몰랐다. 두 번째 창업은 달랐다. 첫 번째보다 더 정교한 아이템이었고 시장도 무르익어 있었다. 초기 투자도 빠르게 들어왔다. 회사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직원이 늘었고 사무실이 커졌고 도연의 이름이 업계에서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 시기부터 도연은 바빠졌다. 바빠진 것과 멀어진 것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바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거라고. 그게 삶의 구조라고. 유진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항상 이해해왔으니까. 하지만 유진이 이해한 건 도연의 부재가 아니었다. 도연의 부재를 혼자 감당하는 삶이었다. 그 차이를 도연은 오래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알아채면 뭔가를 바꿔야 했으니까. 회사에서 도연은 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투자 프레젠테이션은 날카로웠다. 숫자를 다루는 방식이 남달랐고 불확실한 시장을 논리로 설명하는 능력이 있었다. 회의실에서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도연의 눈빛을 믿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어떤 질문에도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 그 눈빛을 유지하기 위해 도연은 많은 것을 안으로 눌렀다. 불안을 눌렀고 의심을 눌렀고 피곤함을 눌렀다. 집에 들어오면 그 눌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때 유진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도연은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었다. 그게 짜증으로 나왔다. 도연은 그걸 유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유진이 담보 설정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도연은 진심으로 짜증이 났다. 그날은 유독 피곤한 날이었다. 오전에 외부 투자자 미팅이 있었고 오후에는 팀장급 회의가 예상보다 2시간 더 길어졌다. 막내 팀장이 신규 사업 방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고 도연은 회의 내내 감정을 억누르며 논리로 대응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등기 우편이었다. 도연은 그게 뭔지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알고 있었다. 유진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다는 것도. 하지만 말하면 이렇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미뤘다. 복잡하게 설명해야 하고 유진은 이해하지 못할 거고 결국 감정 싸움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설명하려 했다. 어차피 문제없는 일이었으니까.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도연은 그때도 알았다. 하지만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내가 서명한 적 없어.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행에서 요구해서 자산구조상 필요한 절차야. 어차피 문제 없어. 어차피 문제 없으면 왜 먼저 말 안 했어? 말하면 이렇게 될 거 알아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도연은 스스로도 뜨끔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할 거 알면서 진행했다는 거야? 반대가 아니라 과민 반응할 것 같아서. 내 명의가 들어간 서류를 내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게 과민 반응의 문제야?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지점이었다. 그래서 더 짜증이 났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숫자를 보면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게 보이잖아. 유진은 그 말에 잠시 멈췄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꺼지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불이 꺼지듯이. 도연은 그 표정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런 거 설명하려면 자산 구조 전체를 다 설명해야 해. 그게 지금 가능해?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서 내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판단한 거야. 당신이 더 편하도록. 그 순간이었다. 유진이 서류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세게 닫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닫았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도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다. 업무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하나씩 확인했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유진의 표정이 자꾸 걸렸다. 꺼지는 것 같던 그 눈빛.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방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멈췄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들어가서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하면 지는 것 같고, 다시 설명하려 들면 또 싸울 것 같고, 결국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렸다. 도연도 아무 말 없이 먹었다. 할인이 사이에서 어제 학교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은 할인에게 번갈아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봉합이 해결이라고 도연은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다. 윤지안이 팀에 합류한 건 그 직후였다. 처음에는 그냥 일 잘하는 기획팀장이었다. 이력서를 봤을 때 이력이 깔끔했고 면접에서 말이 군더더기 없었다. 도연은 바로 채용을 결정했다. 함께 일해보니 예상대로였다. 기획서가 빠르게 나왔고 도연의 방향을 금방 이해했고 피드백을 잘 받아들였다. 도연이 그녀를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한 건 2달쯤 지났을 때였다. 늦은 밤이었다. 신규 사업 방향을 놓고 팀 전체가 의견 충돌을 빚은 날이었다. 회의가 길어졌고 감정이 섞였고 도연은 결국 자신의 방향대로 밀어붙이며 회의를 끝냈다. 팀원들이 퇴근하고 사무실이 비었을 때 지안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대표님, 오늘 회의 힘드셨죠? 지안이 커피를 내밀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받았다. 다들 소신은 있어서. 지안이 잠깐 웃다가 말했다. 대표님 방향이 맞아요. 팀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그날 저녁집에 들어가자 유진이 말했다. 팀원들이 반대한다고 했지? 이유가 있겠지. 한 번 더 들어봤어?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은 도연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지안의 말은 달랐다. 도연의 판단이 맞다고 했다. 팀이 못 따라오는 거라고 했다. 도연을 가볍게 만드는 말이었다. 그 차이가 위험하다는 걸 도연은 알았다. 알면서도 그쪽으로 기울었다. 이후로 야근이 잦아졌다. 지안과 단둘이 남는 날이 늘었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그건 업무라고 말했다. 지안이 팀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당연했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대화가 업무를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도 도연은 선을 그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이 많아서. 매일? 지금 중요한 시기야. 유진은 더 묻지 않았다. 도연은 그 침묵이 납득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건 납득이 아니라 포기였다. 대표님은 더 큰 무대에 있어야 해요. 지안이 그 말을 처음 꺼낸 날을 도연은 기억했다. 늦은 저녁이었고 사무실에 둘만 있었고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는데 도연의 가슴 어딘가에 가서 박혔다. 지금 회사도 잘 되고 있지만 대표님 그릇은 이게 아니에요. 더 큰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표님 옆에서 그 판을 같이 만들고 싶어요. 도연은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현실을 말했다. 자금 구조가 불안하다고,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고. 전부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도연은 집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천장이 낮아지고 벽이 가까워지는 느낌. 지안의 말은 반대였다. 들을수록 공간이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도연은 가능성을 선택했다.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만들었다. 유진과 자신은 방향이 다른 사람이었다. 안정을 원하는 사람과 도전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 함께 갈 수 없다는 논리였다.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논리였다. 그 논리는 깔끔했고 도연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됐다. 그 논리 안에 할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도연은 오래 보지 않았다. 이혼을 먼저 꺼낸 건 도연이었다. 유진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도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그냥 텅 빈 것 같은 눈이었다. 도연은 그 눈을 오래 마주칠 수 없었다.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안과의 관계도 변했다. 도연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지안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말이 많아졌고 도연의 하루를 더 자주 물었다. 도연은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연락을 끊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투자자도 회의를 미루기 시작했다. 도연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받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업계에서 뭔가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무렵 핵심 파트너가 미팅을 요청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파트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표님 회사 내부 분위기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의사결정이 불투명하다. 특정 인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요. 도연은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말을? 여러 루트에서요. 저는 대표님 믿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파트너가 돌아간 뒤 도연은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특정 인물. 지안이었다. 도연도 알고 있었다. 지안이 내부 보고 체계를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걸. 팀장들이 도연에게 직접 보고하는 대신 지안을 통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걸. 도연은 그게 효율적인 구조라고 생각했다. 지안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외부에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다. 도연은 지안을 불렀다. 요즘 팀 분위기 어때? 좋은데요. 왜요? 밖에서 우리 회사 얘기가 좋지 않게 돌고 있어. 지안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어디서요? 어떤 얘기요? 의사결정 불투명하다는 얘기. 그건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타트업은 다 그런 얘기 들어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볍게 웃는 얼굴이었다. 도연은 그 웃음을 보면서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무엇이 이상한지 딱 잡아내기가 어려웠다. 지안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스타트업은 늘 그런 소문이 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길에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유진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유진은 가볍게 웃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봐야 한다고. 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당신 편이었어. 이혼 서류를 쓰던 날 유진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도연은 그 말을 그날도 흘려보내려 했다. 그런데 지안의 가벼운 웃음을 보고 나서 그 말이 다른 방식으로 들렸다. 가능성을 말해주는 사람과 현실을 말해주는 사람. 도연은 지안에게 전화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자 자료 마무리해야 해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짧은 침묵이 있었다. 내일 오전에 미팅 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다. 이상한 감각이었다.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중요한 얘기라고 했는데 내일 미팅 때 하라는 말이 돌아왔다. 업무로 정리됐다. 도연과 지안의 관계는 그런 것이었나? 혼자 들어간 식당에서 도연은 오랫동안 메뉴판을 봤다.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다. 유진은 늘 그 자리에 앉아 할인 이야기를 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이번 주 준비물이 뭔지. 도연은 대부분 핸드폰을 보면서 들었다. 아니, 듣는 척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수저를 내려놓았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다가 할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할인이 4살 때 도연의 어깨 위에 올라탄 채 웃고 있는 사진. 유진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지금 할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도연은 며칠째 보지 못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계산서를 불렀다. 식당을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다. 도연은 코트깃을 세우며 걸었다.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다. 투자자가 이탈하고 있었다. 파트너가 경고를 보내왔다. 지아는 업무로 선을 그었다. 유진은 떠났다. 하리는 유진과 함께 있었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가로등 아래 서서 잠시 하늘을 봤다. 구름이 많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내가 틀린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끝까지 이어졌다. 도연은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다. 잠깐, 딱 한 호흡 동안. 그는 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했다. 자산을 분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보지 못했다. 구조가 잘못됐던 게 아니었다. 설계의 중심이 잘못됐던 것이었다. 도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내일 미팅이 있었다. 자료를 검토해야 했다. 지금은 그게 먼저였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 그게 도연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차에 올라타 백미러를 봤을 때 뒷좌석에 놓인 할인의 아이보리색 털실 장갑이 눈에 들어왔다. 작고 둥근 모양이었다. 따뜻한 색이었다. 도연은 그 장갑을 오래 바라봤다. 갖다 줘야지 했다가 잊어버렸던 장갑이었다. 그는 장갑을 집어 조수석에 올려놓았다. 내일은 가져다 줘야지. 첫상가 투자는 실패였다. 정확히는 실패라고 인정하기까지 2달이 걸렸다. 공실 간판이 붙던 날 유진은 그냥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입지가 좋았고 분석도 꼼꼼하게 했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잡았다. 임차인이 들어오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믿었다. 1달이 지났다. 문의가 2건 있었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간판은 그대로였다. 유진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출 이자가 나갔고 관리비가 나갔고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었다. 숫자는 맞았다. 그런데 현실이 숫자를 따라오지 않았다. 이게 내 한계인가?
그 생각이 처음 든 날 유진은 오래 앉아 있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내린 큰 결정이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분석하고, 혼자 결정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첫 번째 결정이 공실 앞에서 멈춰 있었다. 도연이 알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건 이제 끝내야 했다. 도연은 떠났고 유진은 여기 있었다. 실패했으면 다시 분석하면 됐다. 그게 전부였다. 유진은 자료를 다시 펼쳤다. 입지 분석, 유동인구 데이터, 주변 시세 비교, 업종 트렌드. 밤새 들여다봤다. 어디에도 명확한 오류가 보이지 않았다. 숫자는 맞는데 결과는 공실이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을 수 없었다.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석보다 더 유진을 힘들게 했다. 그때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동산 컨설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유진은 별 기대 없이 나갔다.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보다 자신이 뭘 놓쳤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처음 이태준을 봤을 때의 인상은 평범했다. 또래였고 특별히 인상적인 외모도 아니었고 말투도 조용했다. 유진은 속으로 이 사람이 뭘 알까 싶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두꺼운 파일이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받아 천천히 넘겼다. 그 침묵이 유진은 불편했다. 뭔가 말해주기를 기다렸는데 태주는 서두르지 않았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느렸고 중간에 멈춰서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유진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커피를 세 모금 마셨다. 한참 후 태준이 자료를 덮었다. 숫자는 완벽해요. 유진은 잠깐 기다렸다. 하지만 라는 말이 뒤에 올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긴 숫자로 움직이는 동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살짝 날이 섰다. 숫자로 움직이지 않는 동네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부동산은 결국 수익률이었다. 입지가 있고 임대료가 있고 공실률이 있었다. 그게 숫자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태주는 그날을 피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같이 볼게요. 유진도 따라 일어섰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오래된 분식집, 작은 문방구, 정육점, 세탁소. 평범한 골목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다. 저 분식집 30년 됐어요. 태준이 말했다. 입지로 보면 별로예요. 주차도 안 되고 간판도 낡았고 인테리어도 오래됐죠. 유동인구 데이터로만 보면 이 자리에 저 업종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30년이 됐을까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 골목 사람들한테 저 분식집은 숫자가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초등학교 때 엄마 손잡고 갔던 기억,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던 기억, 시험 끝나고 혼자 앉아있던 기억. 그 기억이 자산이에요. 임대료보다 강한 자산이에요. 유진 씨 상가가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는 맞는데 이야기가 없어요. 이 공간이 이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빠져 있어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접근 방식 전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몇 달을 공부하고 분석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었다. 숫자 너머의 것을 봐야 했는데 보지 못했다는 말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인정하기 싫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공간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기억을 만들고 싶은지, 그걸 먼저 찾아야 해요. 그게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유진은 그 솔직함에 잠시 말을 잃었다.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공실로 두면 확실히 손해예요. 뭔가를 바꿔야 한다면 숫자 말고 다른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진 느낌이었다. 숫자로 정리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불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유진은 할인을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았다. 어두운 골목 사진을 꺼내 들었다. 공실 간판이 붙어 있는 사진이었다. 처음에는 숫자로만 봤다. 공실률, 손실액, 회수기간. 그런데 이제 다른 질문이 생겼다. 이 공간이 이 동네에서 어떤 기억이 될 수 있을까? 며칠 후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 동네. 유진은 거절하려다가 그러지 않았다. 둘이 같이 골목을 걸었다. 태준은 걸으면서 말이 많았다. 저 가게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저 건물이 예전에 무슨 용도였는지, 어느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유진은 처음에는 그냥 듣고 걸었다. 그런데 한 블록을 걷고 나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평소에 지나쳤을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약국 앞에서 노인이 잠깐 쉬어가는 것. 학원이 끝난 아이들이 편의점 앞에 모이는 것. 저녁 6시가 되면 퇴근길 사람들이 골목 안으로 꺾어 들어오는 것. 유진은 걸음을 멈췄다. 이 시간대에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태준이 유진을 봤다. 뭐 같아요? 쉬고 싶은 사람들이요. 하루 끝에 잠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끝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게 이 골목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예요. 유진의 상가가 보이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멈췄다. 저녁 햇살이 건물 외벽에 걸쳐 있었다. 공실 간판이 보였다. 그런데 그날은 그 간판이 전과 다르게 보였다.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 아직 이야기가 씌어지지 않은 공간처럼. 같이 해보죠. 태준이 말했다. 대신 수익만 보진 말아요. 유진은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수익을 보지 않으면 무엇을 보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수익만 보다가 공실이 된 것이었다. 그 사실 앞에서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대신 제 방식을 존중해줘야 해요. 유진이 말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방향은 따르지 않을 거예요. 태준이 웃었다. 그럼요. 그래야 제대로 되죠. 그 웃음이 유진은 잠깐 낯설었다. 도연은 유진이 조건을 달면 짜증을 냈다. 감정적으로 구는 거라고 했다. 태준은 그 조건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설계도를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토론했다. 공간을 어떻게 쓸지, 임차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이 골목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지. 태준은 의외로 고집이 있었다. 유진이 수익 계산을 먼저 들이밀면 태준은 그 전에 공간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진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 하면 태준은 조금 더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태준 씨, 이렇게 느리면 안 돼요. 매달 이자가 나가요. 태준은 유진을 잠깐 바라봤다. 알아요. 그런데 급하게 잘못 채우면 나중에 다 빼야 해요. 임차인 한 번 잘못 들어오면 계약 기간 내내 공간 이야기가 망가져요. 그건 이론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유진 씨 이론이 공실을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직접적인 말이었다. 유진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태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도연은 유진이 현실을 말하면 감정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태주는 유진에게 현실을 말했다. 그게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신뢰가 생기는 방식이었다. 피하지 않는 사람.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알겠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럼 방향부터 제대로 잡아요. 그 말을 계기로 뭔가가 달라졌다. 유진은 조금씩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숫자보다 먼저 질문을 했다. 이 공간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임차인 후보를 만날 때도 계약 조건보다 먼저 그 사람이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런데 어색함이 사라지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골목에서 오래 장사하고 싶다는 사람,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사람, 퇴근 후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카페를 하고 싶다는 사람. 숫자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임차인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태주는 유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이야기했다. 을처럼 구는 게 아니었다. 진짜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였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듣는 자세를 잊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도연의 말을 들을 때도, 할인의 말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계약 한 건이 성사됐다. 작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2달째 비어있던 공간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유진은 이상하게 감정이 올라왔다. 차가운 공간에 온기가 생기는 느낌이었다. 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설계도를 접으면서 유진이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줘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편이라서요. 저요? 네. 유진 씨는 틀렸다는 걸 알면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유진은 그 말이 어색했다. 칭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틀렸다는 걸 알면 바꾸는 사람. 도연은 틀렸다는 걸 알면 외부에서 이유를 찾았다. 유진도 오래 그랬는지 몰랐다. 도연의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만 바꾸려 했지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유진은 창밖을 봤다. 골목에 불이 켜지고 있었다. 새로 계약한 임차인의 공간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다. 작고 따뜻한 불빛이었다. 심장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게 태준 때문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은 것 같아서인지 유진은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그냥 이 불빛이 좋았다. 도연은 임대료 연체 통보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다. 석 달이었다.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봄이었다. 핵심 투자자 한 명이 빠져나갔고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투자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도연은 버텼다. 사무실 규모를 줄였고 일부 팀원들과 계약을 정리했고 자신의 급여는 가져가지 않았다. 직원들 급여만큼은 밀리지 않으려 했다.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투자가 최종 철회된 건 여름이었다. 도연은 그날 저녁 오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숫자를 들여다봤다. 현금 흐름, 고정비, 남은 자산. 계산은 명확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다. 임대료는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다. 매달 다음 달엔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다음 달이 되면 또 다음 달을 미뤘다. 그렇게 가을이 됐고 석 달이 됐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야 했다. 서류를 꺼내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다. 한유진.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잠시 후 다시 집어들었다. 이름은 그대로였다.
착각이 아니었다. 도연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다. 이 건물에 입주할 때 건물주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고 임대료는 자동이체였고 직접 연락한 적이 없었다. 설마 유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혼 후 유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연은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진이 이 건물의 건물주였다. 비서를 통해 면담을 요청했다. 유진 측에서 사흘 후로 시간을 잡아줬다. 도연은 그 사흘을 버텼다. 어떤 얼굴로 들어가야 할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변명을 준비했다가 지웠다. 설명을 준비했다가 다시 지웠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지안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가 하지 않았다. 지안은 투자가 철회되던 무렵부터 조금씩 거리를 뒀다. 처음에는 업무가 바쁘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연락이 느려졌다. 도연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이 왔지만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줄었다. 큰 무대를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무대가 흔들리자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연은 그 사실을 오래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인정하면 유진의 말이 맞다는 게 됐으니까. 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당신 편이었어. 면담 전날 밤 도연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대표실 문을 두드렸을 때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진은 놀란 기색이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도연은 그 침착함에 오히려 더 당황했다. 사흘을 준비했는데 유진은 준비할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앉으세요. 유진이 먼저 말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 유진이 있었다. 1년 조금 넘은 시간이 이 사람을 바꿔놓았다. 단단해졌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예전에 유진에게 없던 무언가가 생겨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같은 것. 도연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유진에게서 그게 보였다. 연체 3개월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미 다 정리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 이런 이유로 서 있다는 것이 한때 같은 통장을 쓰던 사람 앞에서 임대료 연체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한때 유진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조금만 시간을 주면 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총괄을 맡아주세요. 도연은 유진을 바라봤다. 이 건물 2층에 재창업 공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창업을 해봤고 실패도 해본 사람이 필요해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요.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써달라는 말이었다. 잘 나가던 대표가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한 제안이었다. 그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자신의 실패를 재료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굴욕이었다. 왜 저한테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도연이 물었다. 감정을 최대한 누른 목소리였다. 유진은 잠깐 그를 바라봤다. 당신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성공 경험이 아니라 실패 경험이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직접 겪은 사람이요. 그게 납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도연은 창밖을 봤다.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이건 동정이에요? 아니면 복수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도연 스스로도 놀랐다.
준비했던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선택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에 따라 제안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차갑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정확했다. 유진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아니면 이렇게 된 것인가. 생각해 볼게요. 도연이 말했다. 일주일 드릴게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물었다. 하리는 잘 있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다. 잘 있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유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연의 뒷모습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다. 어깨가 좁아진 것 같았다.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인지. 가슴 어딘가가 묵직했다. 분노는 아니었다. 유진은 오래전에 분노를 다 소진했다. 비웃음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진 것 같은 묵직함이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됐구나 하는 감각이 있었다. 안타까움이라고 부르기엔 이상했고 무관심이라고 부르기엔 정확하지 않은 감각. 유진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집중이 됐다.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1년 전이었다면 저 자리에서 손이 떨렸을 것이다. 지금은 서류가 보였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게 1년의 변화였다. 태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봤어요? 태준이 물었다. 도연을 봤냐는 뜻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겠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잘했다거나 어땠냐거나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냥 괜찮겠냐고 물었다. 유진은 창밖을 한번 보다가 대답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알아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니까. 태준은 유진 옆에 와서 섰다. 같이 창밖을 바라봤다. 잠시 후 태준이 말했다. 그래도 상처는 남았겠죠. 그 한마디에 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피하지 않는 말이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고 잘했다고 하지도 않았고 대단하다고 치켜세우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었다. 상처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것을. 유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도연과 15년을 살았다. 3번 이사를 했고 아이를 키웠고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탔고 퇴직금을 내줬고 욕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시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 저 사람이 연체자로 앞에 앉았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있었다. 응, 남았어.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태준이 말없이 옆에 있었다. 창밖 골목에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사람들이 퇴근길에 골목 안으로 꺾어 들어왔다. 2층 재창업 공간에서 내일 입주할 첫 번째 팀이 짐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도연 씨 받아줄 거예요? 태준이 물었다. 아마도. 이유가 뭐예요? 유진은 잠깐 생각했다. 저 사람 경험이 진짜니까요. 성공한 척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많아요. 실패하고 나서 거기서 뭘 배웠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사람이 그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은 창밖을 봤다.
도연의 뒷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태준이 작게 웃었다. 유진도 따라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가볍지 않았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1년 뒤 프로그램은 성공했다. 화려한 숫자의 성공이 아니었다. 투자 수익률이 올랐다거나 언론에 크게 실렸다거나 하는 종류가 아니었다. 다만 2층 재창업 공간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생겼다. 폐업 직전이었던 자영업자가 새로운 방향을 찾았고 2번 실패한 창업자가 3번째 도전을 준비했고 혼자 버티던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들이 쌓여서 행사가 열리게 됐다. 도연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았다.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날 밤, 도연은 오래 앉아 있었다. 빈 화면을 바라봤다. 자신이 강의를 한다는 게, 실패를 재료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존심이라는 게 이상한 것이었다. 바닥을 치면 없어질 것 같았는데 바닥을 치고도 남아 있었다. 준비를 시작했다.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시장 분석, 투자 유치 전략, 팀 구성 방법.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보기에는 그럴듯했다. 첫 번째 세션은 엉망이었다. 참가자들은 12명이었다. 전직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다들 한 번씩 넘어진 사람들이었다. 도연은 준비한 슬라이드를 펼쳤다. 첫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뭔가 어긋나는 걸 느꼈다. 참가자들의 눈빛이 기대가 아니라 관찰이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눈빛. 도연은 계속했다. 준비한 내용을 설명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논리는 맞았다. 1시간이 지났다. 세션이 끝날 무렵 참가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젊은 여자였다. 30 초반으로 보였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대표님은 왜 실패하셨어요? 도연은 멈췄다. 시장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고 투자 환경이 갑자기 악화됐고 그거 말고요. 참가자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외부 요인 말고요. 대표님 본인은 뭘 잘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도연은 슬라이드를 바라봤다. 준비한 답이 없었다. 있었는데 꺼낼 수가 없었다. 꺼내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1년을 버텨온 마지막 것이 부서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도연은 그렇게 세션을 끝냈다. 돌아오는 길이 길었다. 지하철을 탔다가 한 정거장 전에 내렸다. 걸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그 젊은 여자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본인은 뭘 잘못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참가자 피드백이었다. 이론은 충분한데 진심이 없어요. 도연은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진심. 그게 뭔지 생각했다. 성공했을 때는 진심이 필요 없었다. 숫자가 진심을 대신했다. 좋은 숫자를 가져오면 사람들은 믿어줬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 앞에서는 숫자가 통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말이 있었다. 도연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유진이 담보 설정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했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냐고 했다. 퇴직금이 사라졌을 때도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지안이 큰 무대를 말할 때 현실을 말해주는 유진을 멀리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그게 문제의 전부였다. 두 번째 세션 날 아침
도연은 슬라이드를 열었다가 닫았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다. 지난번 그 젊은 여자도 있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다. 서서 발표하는 대신 지난번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시장이 나빴다고 했는데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시장이 나빠도 버티는 회사는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못 버틴 건 제가 잘못된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 더 정확히는 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밀어내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쪽으로 갔어요. 그게 제일 큰 실패였어요. 나머지는 그 실패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말을 꺼내는데 1년이 걸렸다. 변명이 없는 말이었다. 타이밍도 파트너도 시장도 아니었다. 그냥 자신이 틀렸다는 말이었다. 참가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관찰하던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눈빛이었다. 같은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질문이 쏟아졌다. 도연은 슬라이드를 한 장도 쓰지 않고 2시간을 버텼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틀린 것들을, 피한 것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그 말들이 목구멍을 빠져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세션이 끝나고 그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오늘은 진짜였어요. 도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은 달라졌다. 슬라이드 대신 이야기를 했다. 성공 사례 대신 실패의 구조를 설명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 참가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꺼낼 때 도연은 들었다. 예전에 도연이라면 솔루션을 제시했을 텐데 이제는 먼저 들었다. 유진은 그 변화를 알아챘다. 세션 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론적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솔직하다는 말이 늘었다. 참가자들이 다음 세션을 기다린다고 했다. 유진은 그 후기를 읽으면서 오래 생각했다. 도연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공이 그걸 가려버린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을 유진은 찾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했다. 과거가 어땠는지는 이미 알았다. 지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행사 준비가 시작됐을 때 유진은 고민이 있었다. 신탁 계좌 이야기를 공개할지 말지였다. 그 계좌는 도연이 이혼 직전에 할인 명의로 만든 것이었다. 회사가 흔들리고 압류 가능성이 생기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계좌였다. 도연은 그 사실을 유진에게 말하지 않았다. 유진은 이혼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또 혼자 결정한 것이었다. 또 유진 몰래 진행한 것이었다. 할인 명의를 이용한 것이었다. 분노가 올라왔다. 그런데 오래 생각했다. 도연이 그 계좌를 만든 건 할인을 위해서였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회사가 무너져도 할인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다. 방식은 틀렸지만 마음은 그랬다. 유진은 그 계좌를 지켰다. 건드리지 않았다. 자신의 창업 자금이 부족했을 때도 그 돈은 쓰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고 건물이 안정됐을 때 그 계좌를 할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그 이야기를 공개하는 건 도연에게는 굴욕일 수 있었다. 자신이 이혼 직전에 자산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게 어떤 의도였든 간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었다. 유진은 태준에게 물었다. 해야 할까요?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 씨는 왜 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이 건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대로 말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할인한테도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됐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서요. 도연 씨는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 사람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자기가 만든 구조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태준이 유진을 바라봤다. 그게 복수는 아니에요? 복수라면 숨겼겠죠. 드러내는 건 다른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세요. 행사 당일 아침, 도연은 일찍 도착했다. 무대를 바라봤다. 저 자리에서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했다. 변명 없이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세션에서 그 말을 꺼낸 이후 도연은 알았다. 그 말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유진이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다. 유진은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 고개 끄덕임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잘하라는 게 아니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 자리가 어디서 왔는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강연이 시작됐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타이밍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밀어냈어요. 가능성만 말해주는 사람 쪽으로 갔어요. 그 선택이 회사를 무너뜨렸고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 그걸 알게 된 것도 여기서였어요. 이 공간에서 실패한 사람들 앞에 서면서. 무대 뒤에서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태준이 옆에 섰다. 이제 진짜 말할 건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 건물의 시작 자금 일부는 제 돈이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다. 이혼 직전 도연 씨가 딸 명의로 만든 신탁 계좌가 있었습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죠. 저는 그 계좌를 알고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 없이 다른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 과정에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은 숨을 골랐다. 이 건물은 할인 명의로 이전됩니다. 도연 씨가 처음에 만들려 했던 구조대로요. 다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다. 눈이 붉어졌다.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은 늘 자신을 보호하려 설계했다. 자산을 분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최악에 대비했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있었다. 유진은 달랐다. 끝까지 가족을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구조의 중심에는 할인이 있었다. 그리고 도연이 만든 계좌조차 그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설계의 중심이 달랐다. 그게 전부였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도연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진이 지나가다 멈췄다. 두 사람이 말없이 마주봤다. 할인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도연이 말했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할인이 잘하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고집이세요. 도연이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힘없지만 진짜인 웃음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다. 태준이 유진 곁에 다가왔다. 이제 좀 내려놓으셨나요? 유진은 멀어지는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예전보다 어깨가 낮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약해 보이지 않았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어깨처럼 보였다. 응, 이제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말했다. 그럼 이제는 당신 인생도 설계해보죠.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 느껴졌다. 새로운 구조를 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속도가 아니라 구조, 경쟁이 아니라 관계.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골목에 불이 켜지고 있었다. 건물 2층 재창업 공간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이 아직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그 불빛을 바라봤다. 태준이 조용히 옆에 섰다. 배고프지 않아요? 유진이 웃었다. 응. 두 사람은 골목으로 나갔다. 저녁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았다.